여러분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중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A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너무 멋져 보여 B가 A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었다. 2번 B가 복도를 지나가는 동영상을 찍었다고 A에게 말을 하였더니 괜찮다고 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같은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3번 A의 뒷모습 영상을 공유한 같은 반 친구 중 한 명이 A의 뒤태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이트에 올렸는데 추천수가 아주 많았다. 4번 사이트에 게재된 A의 뒤태 영상에 땡땡 중학교 땡반 이름 A 너무 못생겼다.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기고 키 작은 사람 처음 본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여러분은 이 중에 무엇이 성폭력이라고 생각되세요? 정답은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A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었고 그것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고 또 촬영물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면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찍은 동영상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아니기 때문에 허락 없이 유포하는 행위도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뒤태 영상이란 이름으로 온라인에 유포된 것도 성폭력 행위이며 외모, 신체 등에 대한 혐오 표현 역시 언어성희롱으로 정의되는 성폭력 행위입니다. 성폭력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폭력, 성희롱에 노출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성폭력 가해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성폭력 가해자는 늑대의 모습을 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는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깝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신뢰했던 그리고 믿었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온라인상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감소했지만 반대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폭력을 경험한 남자 청소년의 중에서도 온라인 폭력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비율이 2년 전 조사 때보다 24.9%로 월등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본 여자 청소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온라인 성폭력 피해를 보았다는 비율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에도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는 답이 증가했는데요. 성폭력 가해자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것도 아닌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는 답도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청소년 폭력 피해 장소는 학교 교실 안이라는 응답이 31.4%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교실 안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함께 지내는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성폭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맨 처음 퀴즈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성폭력의 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성폭력이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성폭력이란 사전적 의미를 보았을 때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인 말과 행동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로 강간, 추행, 성희롱 등 모든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어떤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의 행동에 제약이 있다면 그것 또한 간접적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성폭력이에요? 아니에요? yes, no로 답해주세요.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성폭력은 객관식 쉬운 문제가 아닌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행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친구 관계였는지, 권력 관계 내에 있었는지, 교사와 학생 관계였는지 이런 다양한 관계를 봐야 되고요. 이들이 놓여있는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맥락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피해자의 의사가 그리고 그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yes 혹은 no 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yes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명백한 거부의 의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혹시 이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은 여러 가지 유형의 폭력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금하거나 협박하거나 혹은 때리거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가장 심각한 모멸감과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성적으로 학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폭력 행위는 왜 일어나고 가해 행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일까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인 폭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강자와 약자는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힘이 센 사람? 폭력 상황에서 힘이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힘이 센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나이가 조금 더 많거나 조금 더 권력 관계에서 위에 있는 친구들이 있죠.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권력 관계를 가지는 것들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발생하는 성폭력을 우리는 단순히 성폭력이라고 이름짓지 않고 젠더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젠더폭력은 단순히 특정 성별에 국한된 폭력을 넘어서 차별에 기반한 모든 폭력을 의미합니다. 차별과 폭력은 다양한 정체성과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특정성을 향해 이유 없는 혐오와 차별, 그리고 이러한 혐오와 차별이 당연시되게 일어나고 있는 언어폭력, 스쿨미투 등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형태의 폭력, 그리고 장애인, 성소수자, 다문화 가정, 노인, 여성에 대한 차별 및 혐오 등이 차별에 기반한 젠더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성문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성문화란 성행위에 대한 인간의 직접 간접적인 문화 양식을 의미합니다. 성문화는 개방적이라거나 보수적이라는 표현이 뒤따라오죠. 성에 개방적이다, 성에 보수적이다. 우리가 성폭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청소년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가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성문화가 어떻게 발전하고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 등 미디어에 나타난 성문화를 한번 살펴보아요. 성을 주제로 운영되는 수많은 유튜브나 개인 BJ 방송, 틱톡 같은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성지식을 전달하거나 매우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정 성, 예를 들면 여성이나 성소수자, 남성 등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이를 통해서 성차별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호기심에 좋아요나 구독하기를 누르죠. 결국 이런 콘텐츠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 때문에 잘못된 성과 관련된 정보들을 담은 영상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성차별을 조장하고 잘못된 성지식을 퍼뜨리는 것은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만의 행동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중학교 단체 채팅방의 한 대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대화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심각한 수준의 성적 비하나 혐오 발언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나와 다른 누군가의 일일까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주고받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호기심에 장난으로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그 톡방에 있었다 등의 이유로 성희롱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도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신체를 두고 놀리거나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또한 언어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우리 사회는 특히 귀엽다, 예쁘다, 말랐다, 뚱뚱하다 등과 같이 유난히 관심이라는 이유로 외모를 평가하고 지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귀여워서 귀엽다고 한 건데 그게 무슨 문제예요? 혹은 저는 예쁘다거나 귀엽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인 거죠?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에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쁘다라는 말은 어때요? 우리가 예쁘다라는 말을 쓸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예쁘다라는 말은 주로 특정 성, 여성에게 주로 사용한다는 게 내포되어 있죠. 마르고 키가 크고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기도 하죠. 자, 그럼 반대로 뚱뚱하다는 말은 어때요? 우리 사회에서 뚱뚱하다는 것은 게으르다거나 자기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죠. 뚱뚱하다는 표현은 이런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성문화가 우리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문화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키가 작거나 크거나 몸이 마르거나 뚱뚱하거나 이것은 그냥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차이일 뿐 어떤 이유에서도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혐오와 희롱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폭력은 신체뿐만 아니라 언어폭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없어서 아주 사소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언어폭력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런 언어적 성희롱 및 혐오, 괴롭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있는 게임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상에서 성적인 모욕을 당하거나 오프라인 만남을 요구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배제하기도 하고 욕설을 내뱉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문화가 게임이라는 매체와 결합해서 나타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쉽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칼이 되어 누군가를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 가장 여러분에게 큰 상처로 다가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성폭력은 게임이나 단체 대화방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에서 자행되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저장, 협박, 유포, 전시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디지털 성폭력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여러 개 있는데요. 특히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한 것 중 하나가 아마도 텔레그램 엠번방 성착취 사건일 것입니다. 먼저 텔레그램 엠번방 성착취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 함께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포르노는 관능이 아니라 권능의 영역이거든요.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야한 걸 올리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한테 꼼짝 못한다는 어떤 증거를 갖고 싶고 그 증거를 만들려고 되게 애를 쓰는 작업들로 보이거든요. 여자 머리를 바리깡으로 미는 거라든지 때리는 거라든지 화장실 불법촬영 도대체 왜 보냐. 밖에서 그렇게 도도하게 나를 무시하는 여자의 치부를 내가 목격한다. 내가 쥐고 있다. 약점을 잡고 있다. 이런 감각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결국에 어떤 권력의 문제라고 느껴지고
내가 이 여성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에서 쾌락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이 뭐 박사나 이렇게 뭐 돈을 주고 뭐 지시를 하면 내 지시대로 저 어떤 실존하는 한 여성이 어떤 식의 행동을 하겠구나 라고 되게 통제하는 감각을 실제로 느끼고, 요즘 웹하드에서 BJ 카테고리를 만들면서 법방 BJ 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사람들이 내가 마치 뭐 사이버 머니를 얼마 정도 쓰면 이 여성이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 여성 행동을 간섭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감각을 느끼는데 취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단적 성희롱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그 텔레그램 성착취판에서 벌어지는 그 유료방 말고 그 수많은 무료방들, 수천 개가 넘는 거기서 벌어지는 거를 보면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보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지만 뭐 올려봐라 이렇게 하고 그거 올린 거를 보고 다 한마디씩 하는 거 있죠. 그거 자체가 하나의 스포츠에서 컨텐츠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문화거든요. 사실 댓글로 하던. 근데 그 행태를 이제 고스란히 가져왔는데 그게 좀 더 인스턴트화 된 거죠. 좀 더 속도가 빠르고. 이걸 그냥 시청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대한 성착취 놀이에 가담을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야동이라고 지금까지 불러왔던 그런 성착취물들을 누군가 만들기만 하고 누군가 그걸 뭐 사서 보기만 하고,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자기 지인들, 내가 그렇게 희롱하고 싶고 성폭력을 행하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서로 그것을 독려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서로 추앙하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계속 강화가 되는 거죠. 그 텔레그램 성착취판에서 지인 능욕이라는 이걸 문화라고 해야 될지 사실 일종의 장르가 되었거든요. 그 장르인 방이 정말 많이 개설이 됐고 이게 심지어 지역별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을 만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성착취하고 성가해를 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놀이 문화로 삼는 거를 되게 잘 보여준 예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거기서 이 사람 신상을 올리고 포르노적인 그런 포르노그래피를 덧붙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 능욕할 사람 겐텔로라고 해가지고 능욕을 하고 서로 합성도 해주고 텔레그램 스티커라고 이모티콘처럼 쓰는 걸 그 자기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또 막 올리죠. 노는 거예요. 한마디로. 10대 청소년들이 직접 출연해서 음란 비디오를 만들고 이걸 또래 학생들에게 팔아왔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한 반의 반 이상의 학생은 봤다고 할 만큼 이 비디오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불법 성인 비디오로 유통이 되었던 영상이 있는데 아주 어린 미성년자 청소년 여학생을 아주 여러 명의 남학생이 집단 강간을 해서 그걸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그거를 복사하고 또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암암리에 어디 비디오 시장에 불법적으로 유통이 된 사건인데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의 개요하고 지금 엠번방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성착취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취약한 여성을 여러 명의 남성들이 집단으로 그루밍하고 또 성폭행을 저질러서 그것을 심지어 영상을 찍어서 성착취물로 만들고 그걸 돈을 받고 팔기까지 했다. 이건 거의 구성이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만 바뀐 거죠. 옛날에 P2P 사이트가 굉장히 유행을 했을 때 소리바다에서 그냥 야한 거 이렇게 치면 맨날 나오던 제목들이 옆집 자취방 누나가 어쩌고 뭐 그것이 정돈돼서 뭐 푸르나 같은 사이트, 당나귀 같은 사이트로 오다가 소라넷이 만들어지고 이후에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이버 공간이 매개가 되어서 지금 엠번방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구조 자체는 아주 동일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본질은 성폭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냥 뭐 우리가 앞으로 이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런 관점으로 사실 해결을 할 수 없고 젠더폭력이라는 관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피해 사례들을 상담하면서 사실 2018년도 중하반기부터 이런 류의 피해들은 계속 접수가 되었었고 다만 텔레그램 플랫폼이 아니었다 뿐이지. 그래서 이런 보도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저희 피해자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세요. 뭐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내 딸이 당했던 일과 아예 똑같다. 혹은 온라인 그룹 피해자들이 나도 사실 이런 똑같은 과정을 거쳤었다. 그래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대단히 새삼스럽다거나 하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성을 계속해서 통제해왔던 방식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이지 않나 싶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조주빈이나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실제로 미성년 성착취를 저질렀던 온라인 그루밍을 시행을 했던 사람들이 왜 그걸 할 수 있었냐면 내가 너의 몸 사진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이거는 네가 자발적으로 준 거다. 이거 유포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게 협박으로 먹힌다는 거예요. 이 사안에서 만약에 설사 피해자들의 자발성을 가져서 활용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온라인 그루밍이라 폭력이기 때문에 성착취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사실 전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유포 협박이 지속되고 길어질수록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조금이라도 더 일찍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실제로 온라인에서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디지털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여학생의 84.4%, 남학생의 68.9%가 디지털 성폭력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고 남학생 역시도 10명 중 2명 정도는 유사한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위 색드립, 패드립 등의 언어적 성희롱 및 폭력은 성별 관계없이 피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끼리 정보 공유도 하고 수다도 떨고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죠? 최근엔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이 많다 보니 오픈 채팅방을 쓸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여중 여고 단톡방에 들어와 성적인 말을 하거나 사진을 올리는 이른바 옥채 테러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지난 3일 새벽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반 오픈 채팅방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 테러단의 기습이었습니다. 10여 개의 익명 계정이 들어와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며 학생들을 조롱했는데요. 학생들은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들은 보란 듯이 더한 짓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 자신의 사진으로 올려놓는가 하면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례한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대체 누구냐고 물으니 특정 커뮤니티에서 왔다고 당당하게 밝힌 테러범들. 그들의 심야 난동은 50여 명의 학생들이 다 나갈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여고생들이 모여있는 방이라서 당한 것 같아요. 우리를 좀 놀잇감처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익명으로 접속할 수 있다는 오픈 채팅방의 특징을 악용한 건데요. 이들은 어떻게 오픈 채팅방 테러를 저지르는 걸까요? 가해자들은 암호가 걸려있지 않은 여고 오픈 채팅방을 찾아낸 뒤 자신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접속 링크를 공유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단체로 입장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사진을 쏟아내죠. 실제로 한 남초 커뮤니티에서 옵체 테러를 검색하면 땡땡 여고에 옵체 테러 하러 가자 라는 글이 수십 개씩 뜨는데요. 오픈 채팅방 테러를 위한 갤러리까지 만들어 운영하는 곳도 있답니다. 대체 이 사람들
왜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도구화하고 절대 파트너로 생각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진짜 웃고 즐기는 거죠. 이들에겐 장난처럼 이루어지고 있지만 옵체 테러는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 게다가 고등학생이란 점에서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볼 수 있죠. 실제 처벌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한 남성이 중학교 오픈 채팅방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올렸다가 검거됐고 결국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까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엄연한 디지털 성범죄가 일종의 놀이로 자리 잡기 전에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는데요.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휴대폰만은 국가가 열어볼 수 있는 기술은 있어야지. 그걸 찾아서 처벌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법들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는 현실이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만 귀찮아지는 거고 자기들만 힘들어지는 거고 범인을 잡지 못하는 거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방치했다가 얼마나 큰 사건으로 돌아오는지 우리 이미 여러 번 경험했죠. 옵체 테러는 놀이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욕설, 성희롱, 합성 이미지 유포만이 폭력은 아닙니다. 친밀하거나 친밀한 척하는 관계에서 심각한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해요. 온라인 그루밍이란 말을 청소년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친밀한 관계를 만든 뒤에 성폭력을 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그루밍이라고도 불러요.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가해자는 채팅 앱이나 메신저, 게임 등에서 피해자를 고르고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심리적 혹은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누군가와 채팅을 매일매일 하며 예쁘다, 귀엽다, 너 밥은 먹었니? 학교는 잘 다녀왔어? 너 정말 멋진 아이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너 성관계는 한번 해본 적 있니? 야한 거는 혹시 좋아해? 나랑 그런 얘기 한번 해볼래? 등으로 발전해서 호기심에 학이된 이런 성적인 이야기가, 대화가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길들여가는 과정이 된답니다. 피해자를 통제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관계 영상 또는 신체의 일부 사진을 찍고 이를 가족이나 지인, 학교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더 심각한 성착취 행위로 이어지기도 하죠. 최근에는 그루밍 후 영상을 유포하여 수익을 올리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이 특히 심각한 문제인 까닭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믿고 의지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그루밍 과정에서 스스로 내가 그루밍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때로는 가해자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루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한 사람의 삶에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2차 피해란 1차 피해를 본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근거로 또다시 부당한 일을 겪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2차 피해가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거나 비밀 유지가 되지 않는 것, 그 피해 사실이 소문으로 급속도로 번지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어디에 살고 어느 학원을 다니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지나치게 캐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피해자는 혹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오는 것조차 불안하겠죠. 두 번째로는 성폭력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일부러 없는 일을 만들어서 거짓말로 피해자인 척 한다거나 피해자인데 쟤 너무 씩씩하고 잘 먹고 다니는 거 아니야? 쟤는 아무래도 피해자가 아닌 것 같아. 라는 말로 2차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유, 가해자 걔 원래 착한 앤데 아마 모르고 그랬을 거야. 아, 장난으로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왜 신고하고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로는 피해 사실로 인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했던 1번에서 3번의 2차 피해의 결과가 어쩌면 모두 합쳐져서 그 친구를 멀리하게 되는 집단 따돌림이란 형태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죠. 특히 사건이 일어난 뒤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교실에 있거나 한 학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면 이때 사람들은 피해자를 피하게 되고 피해자와 뭐와 같이 있으면 나도 뭔가 사건에 연루되는 기분이 들어서 피해자를 따돌리게 되는 일이 쉽게 발생합니다. 성폭력 피해는 그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고는 피해자의 고통이 얼만큼 클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용기를 내어 피해자들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방송인이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지 5년이 지나고서야 2차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그 이야기를 같이 들어볼게요. 지난 2016년 8월 한 여성이 가수 정준영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8월 정준영을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생이던 5년 전 한국 사회는 성범죄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불법 촬영이 실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고소를 하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까 걱정해야 했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수천 개의 악플과 비방 댓글이 달렸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줬습니다. 정준영의 불법 촬영 가해가 있은 뒤 5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야 불법 촬영 가해와 2차 가해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변해야 할 것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 그리고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이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악플이 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변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을 거라 믿거든요. 5년 전 제가 정준영을 고소했다는 기사가 뜨자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저에 대한 댓글이 무섭게 달렸습니다. 저 여자가 정준영 인생 망쳤다. 네가 행동을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다. 무고죄로 역고소해야 한다. 기사 하나에만 3,000개가 넘는 악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울 정도로요. 그리고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무고죄로 처벌받을까봐요. 댓글에 댓글 다는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죠. 정말 내가 별것 아닌 일로 고소를 해서 한 남자의 인생을 망치고 방송국에 피해를 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책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한 푼이라도 받으면 댓글에서 말하는 꽃뱀이 될까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댓글 때문에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를 따져보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확실해졌어요.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은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살인행위이며 성범죄 피해자를 자책하게 만들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런 댓글 2차 가해를 막으려면 단 하나의 방법뿐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모욕, 명예훼손한 가해자는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건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불법 촬영만큼 저를 괴롭게 한 것은 댓글 2차 가해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은 2차 가해라는 맥락 속에서 더 심각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고 저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당한 성범죄의 가해자가 유명인이어서 또 2019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가해자가 징역형까지 받아 이제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아직 아무 말도 못하고 2차 피해를 입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성범죄가 드러나면 주목해야 할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범죄 행위입니다. 댓글로 고통받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피해자를 탓하는 말에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절대 자기검열하지 말라고. 이 말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상이 변화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 하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회가 변하고 다시는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와 시청, 피해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는 당신은 정준영과 다름없는 범죄자입니다. 영상을 통해 본 것처럼 성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된 2차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최근 몇 년간 관련 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면 특례법이 만들어졌는데요.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촬영했다고 해도 누군가가 나의 허락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퍼뜨린다면 그 행위 또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성적 촬영물을 호기심에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돈을 주거나 혹은 상품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는 행위, 그리고 그것을 내 컴퓨터라든지 내 PC에 저장해 두는 것도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촬영물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거나 이것을 유포하겠다고 하는 행위도 처벌받습니다. 또 하나 의제강간 연령 상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제강간이란 말은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는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어떤 특정 연령대를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제강간 연령이라는 건데요. 그 연령이 과거에는 13세였다면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면서 16살, 16세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6세 미만, 즉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연령대까지의 청소년이 20살 이상의 성인과 성관계 또는 성과 관련된 폭력행위에 내가 스스로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동의로 보지 않고 무조건 폭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화된 법이 없어도 우리 모두 조금만 성의지 감수성을 가지고 일상을 보내고 성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다른 사람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진다면 1차 피해를 일으키지도 그리고 2차 피해를 주지도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아닌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발생한 일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나라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만약 내가 가입된 성별 톡방에서 누군가가 학교 복도에서 찍은 A의 뒤태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나 찍겠다고 하거나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마 청소년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영상은 찍어서도 안 되고 동의를 받고 찍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해서도 안 되고 나는 그런 영상은 궁금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그런 생각이 생각하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고 그 생각을 실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럴 때 누군가는 뭐가 그렇게 불편하냐, 왜 너만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불편하면 어때요? 조금 불편한 사람이 되어도, 그리고 조금은 예민한 사람이 되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이렇게 용기 있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이 하나둘 늘어간다면 안전한 학교 성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